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 현장 목소리를 듣는 대국민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 당권 경쟁과 징계 정치로 내홍이 깊어지는 각 당 분위기까지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욱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부동산 대토론회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는 이제 여론을 좀 청취를 하겠다, 의견을 듣겠다라는 이제 자리인데 SNS에 글을 올리면서 지금 이제 좀 운을 띄웠습니다. 적정 보유세랄지 상황별 세율이랄지. 근데 이것의 어떤 취지는 무엇이라고 좀 보십니까? 예, 지금 발표한 그대로 국정 지금 주재해왔던 각 부처의 의견을 수합해가지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토론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논의 쟁점은 엄청 많죠. 지금 거론했던 보유세, 또 거래세, 양도세 이런 것 등에 대한 지금 기본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강화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느슨하다 이런 얘기가 네. 있었고 또 추가로 지금 청년을 비롯한 계층별, 지역별 전략도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고요. 항상 들어가는 금융 같은 전략 제한하는 DSR 문제 같은 거론될 거고. 예. 또 하나 이번에 그 반도체 팹 투자 관련하면서 거론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동산 정책도 지역 균형 정책과 같이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서 이런 토론의 방식이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공론화 방식보다 더 나을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국민들의 뭔가 주목을 받게 하는 데는 바람직하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자칫 이게 극장식 포퓰리즘 방식으로 갈 우려가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식이 그동안의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무회의라든가 아니면 부처에 보고받을 때 또 지방 순회하면서 뭐 타운홀 미팅 방식을 대통령이 직접 주도했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정책 각 분야에 대한 뭔가 상세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박식해 보이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너무 대통령이 주관하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실제 민생하고 상관없는데 대통령이 너무 훈시성으로 가는 경향도 있고요. 혹시 성과가 있으면은 과거에 대통령 한번 방문하면은 다리 놔주고 했던 것처럼 민원 창구가 되어버릴 소지가 있고 해서 1년 정도 직접 했으면 괜찮은데 이번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대통령의 주재 방식 저는 이게 장점보다는 논란의 여지를 남겨서 내용은 필요한데 그런 방식이 적당할지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하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 방식이 적당한 건지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세금 폭탄 명분 쌓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대변인단에 상당히 강도 높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다급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6.27 대책, 대출 규제부터 해서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취하고 있고 규제 폭주, 세금 만능주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나눠주는 그런 것도 지난 총선 때도 했지만 지금 대통령 되고부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국민들한테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적정 보유세 수준, 뭐 다주택자 사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은 공통적인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 이런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대통령이 이런 경제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마지막에 대통령이 등장을 해야 되고 전문가라든가 장관, 차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 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정권 리스크로부터 직접적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해서 휘청거렸듯이 연말쯤 되면 이재명 정권도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휘청거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한다면 아무래도 이게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거고 예. 국정의 주요 의제라는 걸 부각시키는 장점은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동산 정책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네. 모두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데 예. 과연 이 방식이 적당한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론회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정치권의 또 뜨거운 감자죠. 보안 수사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좀 이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좀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개정안 발의한 게 보안 수사 요구권 그리고 재수사 요구권, 그러니까 이 요구권에 대해서 좀 실효성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속도를 계속 이대로 붙이겠다라고 보십니까? 실효성을 높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폐지한 것이 아니라 요구권을 넣었다든가 예. 이의신청권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결국 관철이 되려면은 검찰 쪽과 관련성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검찰의 뭔가 역할을 완전히 단절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논란이 제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내야 됐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검찰 개혁에서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까지 어떻게 제기됐는가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좀 분명합니다. 예. 아다시피 초반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하고 특권화되는 그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결론이 났었죠. 당시에 6개 정도만 검찰에 직접 수사하도록 하자라고 했었고 예. 그랬다가 이게 이제 모든 제도적인 준비는 됐으니까 관행 개선만 남아있다라고 했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또 불거졌습니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가 불거지니까 일부가 서초동에 가서 조국 수호 문제를 외치다가 왜 개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냐라고 얘기하니까 나왔던 것이 추가로 검찰의 개혁이 나왔어요. 이런 문제로 뭔가 또 정치권과 연관돼서 계속 나왔었고요. 나중에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 검수완박 나오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시행령을 가지고 그걸 또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예 보안 수사권을 없애버리자라고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일반 인권이라든가 민생 치안에 도움되는 방향인지 아니면은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데만 너무 초점이 돼 있는 건지 논란이 있어가지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 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요. 예. 이 문제에 그동안에 대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강성범이라는 개그맨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는 이 정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 무슨 대안이 있을 줄 알았었는데 보니까 없더라. 저만 바보였나 이런 문제를 제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현재 민주당이 더 속도를 내려고 지금 네. 발의까지 해버린 상태에서 이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방식을 질주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오늘은 뭐 의제가 몇 개 되는 부분마다 제가 비판적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네, 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때문에 특히 비난 여론이 더 높아졌는데 아무래도 이 여당에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좀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당연히 야당에서도 계속 반발이 좀 큽니다. 뭐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퇴로가 없습니다. 정청래 지금 전 대표가 보안 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보완을 하려다가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왜냐하면 개혁의 선점을 놓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제물로 민생을 불사르는 예. 그런 보안 수사권 폐지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장윤기 사건 한번 보십시오. 이 경찰의 부실 무능 수사 있죠. 그리고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 있죠. 또 제식 감사기 의혹 있죠. 피해자 외면한 수사 있죠. 이런 것들이 경찰한테 맡겨뒀으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겠습니까? 지금은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가지의 보안 수사권을 요구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11가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안 수사 요구만 있다면 이런 지금 뭐 경찰의 부실 무능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이 경찰의 부실 유착 수사를 견제하는 힘이 없다면 그러면 결국은 민생,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아니면 전당대회 끝나고 또 이것을 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예. 그 전에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이런 것들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요. 예.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당정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반영해야 되는 건데
정점식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가지고 야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많이 노력해달라고 야당한테 부탁하는 상황이 좀 그렇고요. 예. 또 하나 아까 보니까 이 YTN 논의에서 김어준 씨 얘기가 나오던데요. 지금 뭐 살인 같은 이런 건 1년에 몇 번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정반대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심각한 살인 정도 이런 문제에도 예. 그런 뒷거래가 생기는데 일반 국민들의 이런 민원 관련해서는 얼마나 수시로 생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그걸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데 1년에 몇 번밖에 안 일어난다는 증거로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잘못 보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지점입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 지금 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선호 투표제,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심야 최고위원회 열겠다고 했다가 무산이 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무산된 것은 뭐 수로 보면 그냥 이른바 정청래 전 대표 쪽의 최고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지만은 너무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의된 상태에서 운영할 수 없어서 무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무산된 배경에는 그냥 그 전준희가 한 번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준희가 선호투표제를 이제 결정을 내렸을 때 예.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해서 당헌 당규에 위반된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전준위에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당헌 당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미 1년 전 25년 전당대회 앞두고 1년 전 7월 달에도 이 문제를 당시에 당헌 당규 체제에서 3인 이상이 경선을 할 때에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한다라고 됐던 바다라고 확인한 상태입니다. 예. 저는 만약 이쪽 관련 그냥 객관적인 전문가로서 얘기하자면은요. 선호투표제도 결선투표한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헌 당규에서는 구체적인 결선투표의 방식은 전준위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고로 우리한테는 국가적인 선거에 선호투표를 별로 채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소규모 모임에서는 1순위, 2순위 투표를 하지만은요. 그러나 국가적인 선거에 선호투표라든 호주라든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것이 사실 결선투표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다수가 몰려 있는 그룹하고 한 사람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 쪽하고 했을 당연히 여러 명 있은 쪽이 통합하기 쉽기 때문에 네. 정청래 후보 쪽한테 조금 불리한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면 정청래 전 대표가 좀 불리할 거라는 시각이 많은데 좀 진짜로 그렇다고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정확하게만 반영이 된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번 투표를 더해서 하는 결선 투표라든가 예. 처음에 그냥 투표해서 하는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그 영어로 다른 나라에 쓸 때는 프레퍼런셜 보팅 시스템이라고 선호투표를 쓰기도 하는데 인스턴트 런오프 시스템이라고 해요. 즉각적인 결선투표 방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선투표 방식은 똑같이 포함이 됩니다. 다만 투표를 한 번 더 하면은 중간에 합종 연행이라든가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런 건 있어요. 그냥 봤을 때는 이쪽이 모이면 이쪽 이길 건데 했는데 뭔 그 나머지 중간 재투표하는 과정 속에서 합종 연행이 가능하니까 변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번에 결정해버리면은 네네. 수로 지금 밀려 있는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변화 가능성이 작아지니까 예. 불리하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유불리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내주셨는데 지금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닷새 정도 남았어요. 이 주말 안에는 좀 결론이 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선호투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두고 당이 뭐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분열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룰 세팅은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순회 경선이 결선 투표의 방식이 될 수도 있을지언정 예. 지금 유력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치열하게 지금 사파 싸움을 하고 있고 이것이 패배를 불복하는 그런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당이 단합보다도 분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3대 1이지 않습니까 지금? 3대 1이기 때문에 선호투표라면 결정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순회투표는 투표 방식과 개표 시점이 충돌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이제 첫 전당대회에서 개표를 하면 예.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밴드웨건 효과라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대구 유권자들이 투표는 대세론을 따르는 경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등한 후보한테 더 선호적으로 찍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호투표라는 것이 상당히 안 좋고 특히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이 결선투표를 넣은 것은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1970년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3인이 경선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위를 그때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1등을 했는데 50%를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간 겁니다. 결선 투표로 가서 3위인 이철승 후보가 사퇴하고 결선 투표 김대중 씨하고 김영삼 씨가 나중에 결선 투표에 갔는데 그때 뒤집어졌습니다. 거기서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후보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당헌당규에 이런 것들을 넣은 것은 70년대 40대 기술론의 그 상징적인 그런 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런 형식과 비슷하게 이번에도 치러져야만이 뒤탈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역별로 순회하는 것은 이 선호 투표를 택하는 방식이나 재투표하는 방식 둘 다 무조건 지금 순회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웨건 효과라는 뭐 선호 투표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 현재 방식이 지역을 돌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선호 투표를 지금 채택하는 것이 70년대에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대결 때 그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24년에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호 투표제를 우리나라의 새로운 방식으로 많이 동원하자 해가 논의가 됐다가 2025년에 제도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정치의 굴레에서 좀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장동혁 대표 발언 수위도 좀 거칠어지고 어제 인터뷰에서도 이제 다 품고 가자는 주장이야말로 궤변이다 하면서 좀 딱 자르고 징계 철회 없다 이런 의지가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당헌 당규가 있고 당원이 만들어준 당헌 당규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헌법이 당에서는 당헌 당규인데 당헌 당규를 위반한 분들을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징계를 하지 않고 대표가 그냥 간다면 그것은 대표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은 대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당이라는 것은 나라라면 법치주의 국가가 있듯이 당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당헌 당규에 따라서 움직여야만이 시스템 정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공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사천이라든가 내천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공심위를 통해서 엄격하게 경선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윤리위 과정에서 보면은 이것이 어떤 특정 세력을 속아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아픔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당의 노선 뭐 정당에 보면 우리 정당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분포의 당원이 지금 아픔 정치적인 굴곡이 있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윤어게인 세력도 있고 그리고 당권파도 있고 친한계도 있고 소위 말해서 그런 다양한 당원들이 섞여 있는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엄격한 당헌 당규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당을 이끌어가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구를 만들어준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윤리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윤리위의 당헌 당규에 입각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법치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자들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마음대로 하죠. 마찬가지로 당헌 당규가 있지만 당도 권력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고 지난번 배현진 의원, 김종혁 위원장은 당에서 조치를 했는데 법원에 가서 그게 잘못됐다고 무효가 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권력 투쟁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좀 저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범죄 행위다라는 단어까지 쓰고 있는데 좀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세요? 강한 공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내부에서 범죄 행위까지 됐다면은 고소 고발 조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은 강한 좀 비판으로 봐지고요. 저는 뭐 범죄 행위 뭐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다만 이 문제가 제기가 됐던 당내 당 게시판에 논란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게시판에 대한 해명에서는 저는 한동훈 현 의원이죠. 전 대표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동훈 대표 얘기하면은 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로 대처하고 즉각 대처해서 너무 보기에 따른 꼬장꼬장을 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 문제였는데 당 게시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익명성으로 하는 건데라면서 얼버무리면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과했을 때도 당무위에서인가 당 뭐 조사에서 발표한 것을 두고
동명이인 실패했다, 뭐 석교 잘못했다거나 자료 분석을 잘못했다거나 애매하게 넘어갔지 분명하게 정리하고 사과하거나 이런 건 없어가지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에서 이른바 한동훈 스타일하고 다른 방식의 뭔가 애매한 대응을 했던 한동훈 의원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네. 장동현 대표가 범죄 행위를 언급한 것은 그렇게 범죄 행위 있으면 사실은 당에서는 고소고발했을 겁니다. 그러나 왜 하지 않았습니까? 윤리를 통해서 당원 게시판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윤리를 통해서 제명을 했기 때문에 제명을 하면은 당연히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가처분이라든가 소송을 제기해야만이 그러면 당에서는 서버를 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소고발을 한다면 스스로 서버를 까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윤리위에서 제명이라는 징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이 들고 만약에 제명을 당한 한동훈 당사자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우리가 서버를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고 왜 그러면 범죄 행위라고 했을까? 지금 네. 댓글 문제는 지금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단계에 어떤 명의도용이 있었냐. 진은정, 한동훈, 진형구 이런 분들이 이제 다양한 댓글이 있는데 예. 명의도용이냐. 두 번째는 서버 셧다운 기간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시절에 그때 많은 댓글이 삭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장동훈 대표도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행위라고 지칭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장성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